정신의 뉴스 브런치, 오늘도 유튜브와 콩 앱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지금 콩 이제 되시죠? 네, 콩 유튜브로 잘 안 된다 그러셨는데 이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로는 한 680여 분이 지금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 옥중 블로그가 있다는 사실이 지금 알려졌어요. 현재는 지금 네이버에서 차단한 모양인데 조주빈의 아버지가 운영을 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진 겁니까?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조주빈이라는 인물은 대법원에서 지난해 10월 징역 42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30년이 확정된 상태이고요. 네. 혐의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그렇죠. 수십 명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촬영을 했고, 텔레그램에 박사방이라는 것을 개설해서 이 성착취물을 판매 유포한 혐의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블로그가 운영되었다. 즉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블로그가 계속 운영되었다는 논란이 제기가 됐는데요. 예. 혹시 다른 사람이 이름을 빌려 쓴 것이냐? 그렇게 또 분명인이냐? 착각할 수도 있죠. 라고 보기에는 네.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이게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다는 민감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면 검찰 수사보고서, 법원 판결문처럼 사건 관계이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특히 또 논란이 된 부분은 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그대로 공개돼서 이것 자체가 2차 피해를 또 유발한다는 내용이 게시돼 있었는데요. 검찰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편의상 기혁 씨의 피해 사실, 기혁 씨의 진술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 기혁 씨가 거짓말을 했다. 이런 또 주장이 제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조 씨가 서울구치소에 지금 수감된 상태이고, 그렇죠. 예전에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됐느냐라고 법무부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조주빈 씨의 부친이 블로그를 운영을 했고요.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 재판관계 서류가 우편으로 발송이 돼서 블로그에 올라간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런 편지는 검열을 안 하냐? 지금 검열을 사전에 할 수 있는 데는 좀 제한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편지를 법무부에서 밖으로 보낼 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수신 편지, 발신 편지를 검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조 씨가 보냈던 우편물이 검열 없이 외부로 나갔던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다만 법무부에서 이 편지를 검열하는 대상자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편지 검열 대상자로 사실상 지정이 됐고 엄격히 관리하겠다라고 법무부에서 밝혔는데요. 네. 앞으로 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8월에 이제 이 블로그가 시작됐고 지금 이제 한창 후에 저희가 지금 이게 보도도 되고 조치가 취해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시간의 공백을 어떻게 이제 메울 수 있는지, 앞으로 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두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고 이게 외부로 유출이 가능한가라는 점에 의문을 가지실 텐데, 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검열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형자가 외부로 편지를 자유롭게 보낼 수 있고, 예. 그 편지 내용에 대해서도 검열을 하지 않는다가 현행 법령상의 원칙이에요. 예. 하지만 그 관련 법에 보면 수형자가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하면 밖으로 편지를 못 보내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보내기는 보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검열을 시키고 그 혹시 그 봉투 안에 뭐 흉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내용물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조주빈 같은 경우는 검열 대상으로 이제 지정이 된 것이고, 네. 이전과 같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뭔가 사회 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사람의 교화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은 발신되지 않도록 네. 이제 법무부에서 단속을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옥중 서신도
어떤 식으로의 제한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문제된 거는 옥중 서신뿐만이 아니라 옥중에서 어떻게 보면 SNS를 되게 간접적으로 운영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내용은 조주빈이 했지만 그것을 이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아버지가 그 블로그를 운영을 하게 된 건데 네. 이거는 사실 검열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개인의 자유로 블로그를 개설을 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올라가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그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예. SNS 사업주들이 이것을 그런 내부적인 자율 통제 하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용자들의 신고 접수를 받고 예. 자체적으로 그런 내부 규정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이번에 그 블로그를 폐쇄하게 된 것이죠. 예. 그렇다 보면 앞으로도 그런 플랫폼 관계자라든지 SNS 사업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그런 강화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 지금 네. 내용이 문제된 게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람의 실명이라든지 피해 사실이 블로그에 올라온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 예. 이게 지금 다투고 있는 사건도 아니고요. 네.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이 된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당연히 지을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조주빈이 지금 명예훼손을 하고 또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아버지가 블로그를 운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한 것이다. 공범 내지는 방조범으로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업주와 또 피해자들이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 조주빈이 나중에 가석방 대상이 될 확률이 저는 적다고 보는데 예. 가석방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법적인 것을 살짝 피해갈 수는 있지만 당신의 미래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판결은 이미 확정됐으니까 그렇죠. 바꿀 수가 없는 거지만 네. 가석방은 사실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사진을 좀 법무부나 교정당국에서 만들어서 공지를 해줘서 좀 경각심을 미리 갖게 해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석방의 기준에도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할 수 없다든지 뭐 그런 그렇죠. 것이 있는 건가요? 예. 네. 아마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사전에 이런 것을 수용자들에게 고지를 시켜줘서 그렇죠. 아예 계속 좀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이 또 하나는 아까 이제 피해자의 적극적 조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피해자들이 적극적 조치를 하기에는 좀 많이 지쳐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여가부나 이런 데서 피해자 지원이나 이런 걸 강화하고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면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이번 기회에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고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얘기 중에 제가 100번 공감하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네이버를 비롯한 주요 플랫폼에서 이런 것을 빨리 차단하면 그래도 피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뭐 블로그 이용 약관이라던가 서비스 운영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고 접수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네이버에서도 이제 법무부에서 검열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블로그를 폐쇄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8월 달에 개설이 됐는데 최근에서 이게 폐쇄가 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좀 아무래도 길었죠. 그 내용들이 계속 유포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요즘 인터넷상에 한번 올라오면 그게 이 세상에서 과연 사라지기는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퍼다날 수도 그런 있고. 블로그가 네. 폐쇄된 것만으로 이 문제가 일단락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사업자라든지 정부 측에 강경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정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가석방이 예. 이런 식으로 되면 불리하다라는 걸 수용자들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알 겁니다. 가석방이라는 거는 거기 안에서 모범적으로
미국으로 생활을 해서 교화의 가능성이 현저한 사람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혜택이 주어지는 게 네. 이제 가석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 가석방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이제 수용자들이 대부분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주의를 줄 필요성은 있겠고,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 부분에 그러니까 왜 대해서는 그랬을까요? 예.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진지한 반성보다는 뭔가 자기가 언론의 희생양이 되었다,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있는 것이다. 생각에서 연유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뭐 성범죄뿐만 아니라 정말 저는 인격적으로 살인을 하는 그렇죠. 인격 살인이죠. 인격 살인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지한 반성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지금 뭐 써니스카이님께서는 끝까지 관리 감독을 좀 하는 그런 추적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해주셨고, 혹시 조주빈의 뒷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아들의 도덕성을 아직도 뭐 감싸기만 하는 그런 아버지의 문제도 지금 지적해 주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조주빈의 지금 미컬파 씨는 블로그 운영한 조주빈의 아버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느냐 뭐 이렇게 지금 물어오시면서 이 삐뚤어진 자식 사랑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웰컴 투 비디오의 손정우 씨 사건이 갑자기 다시 떠오르면서, 그때도 아버지가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법으로 자식의 행동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참 씁쓸하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좀 짚고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웰컴 투 비디오라는 것이 한국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크웹, 그러니까 성착취물이라든가 이런 걸 유통시킨 사이트였는데 예. 적발이 된 게 미국 사법기관이 주도적으로 하고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맞아요. 적발이 체포가 됐습니다. 됐죠. 예, 그런데 네. 그래서 국내 여론이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송 씨의 송환을 요구했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기각을 하면서 그때 한번 여론이 들썩들썩했고요. 맞습니다. 또 다른 들썩들썩한 것은 이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고소고발했죠. 왜냐하면 이것이 왜 그랬을까?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큰 맥락상으로 보면 이 조지빈 불나고 좀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이제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나눈 말 중에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 디지털 성범죄가 아닌 살인이었어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변호사님 지적해 주셨듯이 디지털 성범죄는 살인만큼이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저는 사실 이 형량이라든가 법원 판결에 대해서 늘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이 재범을 양산한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법원에서도 좀 축적을 하고 연구를 해서 양형인 차원에서도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라는 논의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손정우 씨 부친 사건과 조주빈의 부친 사건은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게, 일단 도덕적이나 감정적으로는 그 두 분의 부친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명백하게 범죄 행위인데 그렇죠. 그것을 마치 옹호하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손정우 씨 부친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으로 송환되는 그것을 막은 부분, 그거는 사실상 법을 잘 이용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죄인을 인도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보내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 점을 잘 파고들어서 이것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부친이 어떤 불법적인 요소를 자행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네. 이 조주빈 부친 같은 경우에는 좀 달리 봐야 될 지적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네. 말씀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주빈 부친이 조주빈의 편지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블로그에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올린 행위 자체는 자신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2차 가해의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 아버지 역시 명예훼손이라는 형사적인 책임,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민사적인 책임,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불법적인 부분이 있네요.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는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는 다룰 수 있지만 네. 뭐 도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좀
자식에 대한 좀 과잉 사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은 네.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손정우 씨 아버지 얘기를 한 그 맥락은 조금 다른 측면을 말씀을 드린 건데, 예. 그러니까 미국 송환을 왜 굳이 그렇죠. 막아내냐는 거죠. 네. 그리고 왜 범죄인 인도조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한 것은 미국은 더 형벌이 무겁다라는 인식에 깔려있기 그렇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다는 거 맞아요. 추가로 좀 그리고 보충 도리어 설명드립니다. 법을 또 잘 이용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는 조금 더 씁쓸한 부분이 더 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우리 문화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일이 뭐 처음은 아니어서 이번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 행사에서 한복 관련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된 것인지 정부는 또 어떤 대응을 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으론 변호사께서 좀 내용을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난 4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은 어떤 여성이요. 중국 내 56개 소수민족 대표 가운데 한 명으로 등장을 해서 그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을 보고 중국이 개막식을 이용해서 한복을 자신의 중국 문화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냐, 중국의 한국 문화 침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치, 한복 이런 것들을 언급할 정도로 우리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기존에도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었는데 이번 역시 고구려와 발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 찬란한 역사라며 남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네. 한복은 대한민국의 문화다. 중국 당국에 말한다. 한푸가 아니라 한복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정치계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입장은 조금 이것과는 좀 달라요. 이제 일단 외교부에서는 공식적인 항의는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하지만 중국 측의 고유한 문화에 대해서 그런 존중이라든지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소통을 하면서 전달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그 황희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이 이 개막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을 네. 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자신이 이런 한복을 입은 소수민족이 등장할 것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이것을 무언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이 한복을 입고 나왔다라고 한 것인데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정식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항의는 하지 않은 입장이라 네. 이런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정치계라든지 언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한복 논란이 일종의 뭐 문화 공정 뭐 이런 표현들도 지금 하고 있고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조금 아쉽다는 그런 여론들도 있는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어떤 점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황희 장관이 아닌 인물 중에서 중국에 가 있는 인물은 박병석 국회의장이죠. 그렇죠. 이 베이징 올림픽이 여러 가지 외교적 특수사항과 코로나 상황에 맞물려서 지금 정부의 대표단으로는 황희 장관이 간 거고 국회에서는 박병석 그렇죠. 의장이 가는데 박병석 의장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중국통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특파원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박병석 의장이 중국 공산당의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회담하면서 이 한복과 관련한 논란과 우려를 전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관련 내용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 측의 관심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조선족들끼리 어떤 한국 문화의 날을 하면서 중국 내에서 한복 차림으로 나왔고 다른 소수 민족들도 본인들의 의상을 입고 나왔다. 그랬다면 이것은 논란이 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베이징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공식적인 자리인데다가 중국의 국기를 들고 나왔다는 점이 맞물렸고 그렇죠. 여기에 그동안 뭐 역사 공정 논란, 문화 공정 논란이 결합돼서 아마 이게 어떤 폭발점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대응을 할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제가 언론 보도를 쭉 살펴보니까 일부 언론은 일부 유튜버의 말이라던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또 보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대응력을 키우려면 지적할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왜 이런 맥락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전달하는 게 좀 너무 과열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변호사님께서는? 네,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게 한복을 입고 중국 국기를 들었고 이게 베이징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부 공감을 하지만 좀 다른 생각도 있는데요. 일단 중국이 지금 여러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것을 중국 정부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통합 메시지로 한복이나 아니면 다른 소수민족들의 전통 의상이나 전통 문화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베이징 올림픽을 치른 것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결단이기 때문에 어떤 소수민족을 자신들이 다 끌어안겠다라는 통합의 메시지로 본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앞뒤 전후의 문맥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한복 논란이 이날 하루에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어떤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서도 한복을 입은 어떤 캐릭터를 나타내면서 마치 한복이 자신의 고유한 전통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중국의 그 큰 웨브사이트에 뭐 기재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네티즌들과 설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복뿐만 아니라 뭐 태권도라든지 맞습니다. 김치라든지 뭐 가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의 고유의 문화다. 우리가 마치 중국의 소수민족, 한국이 마치 중국의 소수민족인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앞뒤 전후의 상황 때문에 지금 4일에 있었던 그 개막식에 있었던 한복 의상이 그렇죠. 문제가 됐었던 점이라는 것을 비추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 그리고 우리 나라 입장에선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짚어줄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고유의 문화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을 약간 오해 소지가 있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발해 고구려 역사를 둘러싼 뭐 문화공정이라던가 이런 것이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 있다가 이번에 폭발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근데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일부 정치인들이 확인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은 혐한 일부 정세에 올라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확전되는 것까지는 좀 주의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할 생각하자 이런 얘기시죠.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다만 이것이 잘못된 뉴스와 결합해서 양측이 서로 잘못된 뉴스로 비난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인터넷의 발달로 중국과의 계속 이런 얘기들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또 K컬처가 지금 계속 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앞으로도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더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뉴스픽 조오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희가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